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연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호소문 발표 이후 별도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소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부의 대변인격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닌 야당이 대폭 감액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에 우려를 표명한 건데요. 예, 고위공직자가 연속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상 국정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또 치안 책임 장관들이 공석이 되면은 국민에게 큰 위험이 우려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부 대변인격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발언 전해드렸고요. 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발언인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앞서서 오전 현안 질의에서 곽 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하면서 두 번째 통화 내용에는 함구를 했었는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회의 정회 뒤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했다면서 이어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관련된 속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전해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박범계 의원이 했습니다. 또 특정사령관이 계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예, 이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관련 내용을 잠시 뒤에 기자 연결해서 보다 정리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에서는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본회의가 끝났는데요. 오늘 처리된 안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먼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모레인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통과됐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는데 주목할 건 여당에서만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기권표까지 합치면 30여 명을 웃도는 이탈표가 생긴 셈인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상설특검 찬반 여부를 두고 토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갈리며 당 차원 방침을 정하진 못하고 자율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정부 원안 677조 4천억 원 중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야당안이 통과된 건데요. 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협상이 멈췄다가 어젯밤부터 가까스로 여야정 협상이 재개돼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본회의 직전 여당에서 기존 4조 1천억 삭감안에서 3조 4천억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내며 최종 협상까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진선준 정책위의장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를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도 속개됐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석했는데 다만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선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회의 정회 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했다며 회의에서 밝히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군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령이 내려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고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선 이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조금 전 박 의원을 통해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예, 야당은 오는 14일 탄핵안 재추진을 앞두고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우선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오늘 본회의 상정되는 상설특검 외에 일반 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설특검이 통과돼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특검까지 함께 추진해 압박한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또 모레 본회의엔 지난 토요일 부결됐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다시 올릴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시 총리마저 공석일 경우 혼란이 급심해질 수 있는 만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때 오는 14일로 잡고 있는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는데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원래 일정대로 강행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3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진행한 데에 이어 본회의가 끝나며 조금 전 다시 의총을 시작했습니다. 연일 장시간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며 전국 수습책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구체적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는데 오늘 의총에선 관련해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등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모두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절차를 밟았을 때보다 빠르고 명확한 일정이라는 게 TF 설명입니다.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거로도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 외에 다른 의원들도 특검 필요성을 거론한 거로 전해지는데 어제 김용태 의원도 내란 특검을 여당에선 처음으로 띄운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총에선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탄핵 입장 기류 변화도 읽히는데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도 돌입했는데 조금 전 후보 등록이 마쳤습니다. 5선 권성동 의원과 4선 김태호 의원이 신청했는데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후보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이뤄진 중진회의에서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으로 의견이 모였는데요. 다만 이에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겸 사태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장으로 가봅니다.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가 지휘 조치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했던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보고드리지 않았고 철수할 때 국방부 장관께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철수 지시했습니다. 그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00시 30분부터 00시 40분 그 어간대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사령관님은 시간이 00시 30분과 40분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에 그 시간을 찍혔었을 텐데 그 확인을 안 하고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핸드폰 비화폰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다 반납해서 지금 득전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령관의 폰도 비화폰이고 대통령이 쓴 폰도 비화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작전 당시에는 다 비화폰으로만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며칠간 비화폰을 들고 있었죠? 제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니, 직무가 되기 전까지 비화폰을 들고 있었던 기간이 언제였어요? 앞에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번만. 비화폰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화폰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어요? 직무 정지될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통화한 시간도 체크를 안 했어요? 일지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00시 30분부터 40분 그 사이인데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다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박사령관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으시지요? 조국 의원님, 또 추미애 의원님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들어가시지 마시고 거기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령관님, 아까 오전 질문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2번 했다고 하셨고 저는 3번이 아니냐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첫 번째 통화는 707 어디로 이동 중인가 묻는 질문 통화였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답하셨던 그 진입하라라는 취지의 지시였죠. 그렇습니다. 그 마치고 난 뒤에 세 번째 통화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정말로 없고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상황 종료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또는 김영영 장관과의 통화 속에서 두 사람 어느 쪽이든 간에 그 계엄 발발나고 난 어느 시기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금 말한 거 잘 들으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 단어 사용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방사령관님, 이준유 사령관님, 대통령이 새벽 0시경에 국회 상황이 어떤가 전화했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유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현재 국회 상황 문의했죠. 시간 끊어주십시오. 지금 답이 안. 예, 그렇습니다. 통화하신 맞죠? 예, 통화했습니다. 그때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 외에 제가 지금 묻는 단어입니다.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 발포, 장갑차, 공포탄, 진압, 발포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서 사실 기억이 전혀 다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곽 사령관님, 예, 지금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윤 대통령이 고함을 치듯이 얘기를 했을 건데요. 지금 진압하기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 했을 때 예, 사령관께서 의견을 냈을 때입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지금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2차 때 말씀하실 때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방첩사 아까 오전 질문했던 그 김대우 준장님 계시죠? 아까 답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여인형 그 전 방첩사령관이 말하기를 여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셨죠? 예, 정확히 지시한 사항은 네. 제가
저를 직접 호출해서 예, 상황실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받아 적으셨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네, 수방사 지하로 이동시키라 하셨고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때 여인영 그 사령관이 불려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14명이죠. 맞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엔 14명이 다 안 났습니다만 총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받아 적은 명단 수첩 또는 쪽지 메모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네.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검찰사나 내란 특수본에서 14명의 명단 가지고 있네요. 언론 보도에 알려진 거 외에 지금 언론 보도에 알려진 거는 14명이 아닌데 그 기록은 지금 단장님은 기억하시죠? 제 정확하게 그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수 없지만 네,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님, 예, 이진우 사령관님은 누구로부터건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단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을 체포해서 남태령 수방사 밑에 있는 비원 벙커에 넣으라라고 여인영 사령관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럼 14명이 수방사령관, 수방사 산하에 있는 비원 벙커에 넣기로 지시를 했는데 네. 그건 저희랑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그 큰 거사를 하는 줄로 아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12월 3일 국회 진입할 때 뭔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죠.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한다, 거사를 벌린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경황 없이 갔는데 국회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보세요. 아까 그 사실대로 얘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회가 열려 회의 중인데 어떤 곳입니까? 국회 경계를 강화하라 그러면 국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러로 무슨 접수가 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닌 상태에서 시민들이 애워싸고 있고 한데 어떻게 헬기로 바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예. 헬기가 선회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했다고. 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큰 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죠.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해서 그냥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빠른 말씨로 거칠었습니까? 대통령이 우왕좌왕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 다 끄집어내라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 말 듣고 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아까 12월 1일쯤 알았다고 하셨죠? 예, 12월 1일 날 안 사실은 뭡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선 비화폰으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머릿속으로만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고 있다가 차마 그 말을 우리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예하 여단장들도 혹시나 이미 그 상황을 미리 안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여단장들한테는 당일날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는 이게 이게 계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이게 더 거기에 염두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상황 인식이 더 컸습니다. 확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애과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주변에 출입구 이런 것들을 병력으로 딱 확보를 해서 그 건물 자체에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국회,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6군데였습니다. 선관위 셋. 예. 시민. 예, 거기가 선관위라고 네.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박사령관님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잠깐 더 묻겠는데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휘 명령을 받았고 예, 그때 현장 지휘관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들이 몇 명이었죠? 707 특임단장하고 주로 했습니다. 한 분입니까 그러면? 707 특임단장하고 주로 논의했고 그 당시에 한 사람하고 707 특임단장 한 사람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현장 지휘관은 107단장하고 707 특임단장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707하고만 얘기했다? 707하고 주로 논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07 단장 이거 확인해 주세요. 707 단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저한테는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걸로 인식을 하고 현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리수 두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건 전화상입니까? 아니면 대면이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시를 받은 거는 전화 지시를 박사령관이 지시를 상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상의한 방법은 전화상이었어요? 전화입니다. 대면이었어요? 전화. 예. 그러면 707 단장은 그때 위치가 어디였지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창문으로 들어와서 1층 현관에서 한번 그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제 소화기를 이렇게 막고 후퇴를 하고 그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령관 위치는 어디였어요? 저는 그 특수사령부 그 전투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아까 6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6군데인데 그 6군데를 처음 나온 게 민주당 당사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까지도 짚고 가는 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6군데가 어디였습니까? 국회, 선관위 3개,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6군데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임종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작전 사령관님. 네, 준비하세요. 네, 드론작전 사령관입니다. 오전 질의 시에 그 드론작전 사령부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와 평양 문기 사건과 연계된 증거인멸 시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해가 좀 안 돼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는 뭐 사실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1드론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외부 침입한 적은 없고 자연 발화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드론까지 제가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드론 손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부수기제, 발사대 요 정도가 좀 손상을 입었고 현재 요 현장 감식을 아까 김병조 의원께서 국방조사본부장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한 15일 내지 한 달 이 정도 걸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평양 문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보사령관님. 예.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 1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네, 국회 국방위 기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 들어봤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은 또 민주당사와 국회, 선관위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이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신문이 30분 만에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오전에 구속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어 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의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형법에선 내란죄를 처벌할 때 이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구분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이고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검찰이 판단한 거라 해석됩니다.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해서도 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사실상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라는 판단인데 경찰,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런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내란의 통솔권자이자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규모가 큰 조직범죄인 만큼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경위로 군과 경찰에 전달돼 실행에 옮겨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검찰과는 이미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 공수처와도 수사 협의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강제 수사는 물론 대면 조사가 유력한 상황.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로 문매를 맞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불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현재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4시 서울 마포청사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당일 어떤 경위로 국회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단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해 출국 금지하고 무전 기록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이미 제출받은 이들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경찰 특수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계엄 당시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건데요. 한 총리를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9명과 국정원장 등 모두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명 가운데 참고인 신분 1명에 대해서는 오늘 이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또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탄핵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상설특검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근데 그게 뭐 비화기 폰이든 뭐 유선 폰이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전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 했다는 거는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말하자면은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일단 저거는 이제 곽 사령관의 얘기입니다만은 국회가 위증에 대한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사안은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뭐 긴급 체포설, 뭐 소환설, 뭐 영장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빨리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명분과 당위성을 부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발언 중에 하나가 개엄 이틀 전날에 12월 1일 날 그 그러니까 그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민주당사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건 또 계획된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계엄의 어떤 그 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 두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특전사령관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근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이틀 전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곳 6곳에 대한 임무 지시를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됐다는 거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언이 나오는 거고, 특전사령관이 기존에는 대통령의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치 파악을 하는 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번 전화를 했던 거고, 2번째 통화는 국회 계엄의 조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정적수가 안 찼더니 끌어내라.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란을 지시한,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계엄의 조건을 무력화시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저 비상계엄의 성격이 내란으로 확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차치하고 검찰이 일단 수사에 대한 어떤 지금 그 가닥을 잡은 게 김용현 전 장관을 일종의 시행자, 종범으로 잡았다면 주범은 당연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괴 혹은 우두머리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종범과 주범은 법률 용어니까. 그렇다면은 종범이 만약 오늘 이제 영장 실시 심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 수사의 칼끝이 안 간다는 거는 그건 사실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러면 이 각 이제 영장 청구를 여러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 기관의 통제 여부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하는 체포영장,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는 이건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 체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긴급 체포는 조금 불가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에 우리가 있을 때 긴급 체포하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그 증거는 뭐 지금 용산에 있기 때문에 멸실할 수도 없는 거고 각자 이렇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수사기관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어쩌면 탄핵 표결 토요일 날 예정된 표결 이전에 최소한 뭐 집행은 모르겠습니다만 청구는 그 전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게 청구되는 시점에 따라서 여의도의 시계도 같이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어떤 경랑의 정점을 찍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되네요. 예, 과거에도 청와대 대상 뭐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에 나설 때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는 게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건 토요일로 예정이 돼 있고 아직까지는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사기관의 대통령 신병 확보가 국회에서의 탄핵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굉장한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긴급체포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예. 영장 없는 체포거든요, 수사기관에. 그러면 경호실이 그 영장 없는 체포를 그냥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경호처하고 물리적 충돌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전 구속영장을 근거를 갖춰서
이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소환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소환을 전 통보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뭐 검찰이 일일이 다 소환 통보했다는 걸 밝히지는 않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저는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그만큼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 확인되는 그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죄는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이고 그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란 수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를 전대미문, 미중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상 없어야 할 그런 사안이 된 거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것, 출국 금지되는 것, 이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란죄의 최고의 수위가, 내란죄는 뭐 이른바 이 평범한 혐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유일하게 내란과 외환을 적용받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토의 참절과 그다음 국헌 문란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국헌 문란에 이제 해당되는다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겁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좀 대통령이 신병이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구속의 또 범위를 사고에까지도 봐야 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옥중 결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또 그러니까 유고로 봐야 하는지, 이게 지금 전혀 이 87년 헌법 체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극도의 혼란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된다 그러면은, 만일 영장이 청구되고 그렇다면은 탄핵 표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른바 여야 대표들의 정치적 합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참여해서 최소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법 해석 가지고도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블랙홀로 빠져드니까 탄핵용은 별도의 트랙으로 놓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요일 이전이라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최소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 컨센서스 합의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시장의 무질서 혹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제거될 것 같아서 속도가,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야 한다는 또 그런 당위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옥중에서 직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대통령이 만약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이 됐을 때 그걸 권리로 봐야 하는지, 사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직을 유지하는 상태로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옥중에서 뭐 보고를 받을 수 없고 또 국무위원회를 열 수도 없고 거기서 결재한다는 것도 좀 비현실적이고,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게 논란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야가 가장 빠르게, 가장 원만하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게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겨 놓으면 어쨌든 그건 이제 직무 정지 상태가, 그러니까 즉 사고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국무위원 중에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체제를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헌정 체제의 공백을 막는, 그리고 혼란을 막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돼 있는 탄핵 표결을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처럼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불응하지 말고 우리 헌정 질서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질서 있는 방법으로 우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이 가결이 됐는데, 네. 본회의에서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2명이 가결을 했고 13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여기도 딜레마는 하나 있어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안 본다는 상태에서 그 결재는 또 누가 합니까? 어쨌든 뭐 그건 또 번뇌로 치더라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특검 정도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탄핵은 몰라도 특검은 무조건 수용되어야 한다는 거고 오히려 선제적 발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갖는 함의는 뭐냐? 그 토요일 날 예정된 표결에서도 저는 어찌 보면은 친윤계 내에서도 탄핵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엄청나게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여당으로서 책임감과 어떤 무한한 어떤 여기에 대한 그 도의적인 정치적인 이런 데 대한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보다는 오히려 이것의 정치적 유불리를 더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친윤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탄핵이 되면은 탄핵된 다음에
이거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자. 탄핵에 통과시킨 책임을 당대표에게 묻자라고 하고 탄핵되면은 한 최대 6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전열을 정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이거 탄핵은 맞고 일단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유도해서 약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짠 다음에 우리가 전열을 또 정비하자.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 그다음에 박 의원님도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한다는 게 헌법 46조 2항에 들어있는 조항이거든요. 여기에 저는 충실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한 부채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기에 수습해서 안정을 시켜주고 다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냐의 문제는 후순위로 일어나야지. 그래서 저는 이번 토요일 날 탄핵에서는 어찌 보면 자율 투표 혹은 뭐 권고적 당론이든 뭐 자율 투표를 맡기든 저는 이제는 약간 뚝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상설특검 수사 대상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국무총리 또한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에 포함시킬 거냐 이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마찬가지로 그날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던 즉 국무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아마 동일하게 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 따르면 순서는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부총리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예.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과기부 장관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클 거고 국회에서도 그걸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돼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수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한 파행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 대행을 하는 체제도 현실적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정서로는 타당한데 사실 국무회의가 찬반을 정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날 밀어붙이면 막을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충분히 알고 직접 가담한 국방장관이라든가 몇몇 국무위원이 있다면은 그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 예. 불시의 소집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도 국정을 좀 당분간 운영을 노련한 분이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할 경우에는 사실 이 국무위원이 지금 건재순으로 쭉 이제 법률에 따라서 맡게 되는데 맡을 분이 몇 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는 국정 혼란과 무정부적 질서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정치권이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예. 네, 방금 들은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겸 특별수사단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6시쯤 서대문 경찰청사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4시부터 이미 출석을 해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에 이어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오후 6시쯤 서대문 경찰청사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갔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6시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설 특검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이제 특검 후보를 좀 임명을 안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일반 특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검이 도입이 되더라도 지금 검찰, 경찰,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딱 중단해야 하고 그 특검에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특검 출범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잖아요. 지금 예. 오늘도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자의 트랙에서 하되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좀 갖춰야 돼. 지금 아마 지금 보니까 검찰, 경찰, 국수본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찌 보면 또 정치권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조정 통제하는 기관이 총리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가 지금 이렇게 조사받을 상황에서 이게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더 경쟁은 하되 그렇다고 서로 과잉해서 해가지고 수사를 그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진행하되 지금 합동수사본부 개념으로 이걸 운영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빨리 특검이 된다 그러면 특검으로 보존된 진술, 증거, 그다음에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이관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특검 출범까지는 법률적 출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찌 보면은 사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서로 과잉 수사보다는 협력할 건 협력하되 공유할 건 공유하고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과 우리가 이게 재발 방지를 막는 게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자기의 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수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조금씩 이렇게 의견이 변동되는 게 보이는 게 배현진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번 주에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탄핵안은 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준석 의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다 지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각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초래하는 비효율도 있지만 그게 가져오는 효율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사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그 검찰에 그 수사권 논란이 번지면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상설특검이 출범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빨리 해서 공소유지는 이제 상설특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탄핵안 표결과 같은 입장으로 임한다면 이 국민적인 역풍을 좀 감당하기가 어렵고 내부에서도 벌써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의 의견의 균열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의원들 개개인의 지역구에서 느끼는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통령의 내란 지시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저는 이제 입장을 선회할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이걸 뭐 의원들의 자율투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당론을 모아서 여야 합의하에 탄핵을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야 그 뒤에 질서 있는 이 대행체제로 갈 수 있고 그 대행체제 하에서 뭐 거국내각이나 이런 것들을 출범시켜서 공정한 대선 준비와 차기 정부 준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원들의 기류가 약간 변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상욱 의원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했죠. 직후에 좀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은 보수주의자라면서 자기는 일단 반대를 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서 찬성으로 입장이 선회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한 의견이 있다거나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요. 뭐 배현진 의원은 아직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1차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혜지 의원까지 표결에 참석한다면 이제 5명까지 늘어나는 건데 네. 기류 변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 얘기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전이잖아요. 그때까지 5명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발언과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은 가져올 후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스모킹 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여론이지만 사법적인 이런 지금 위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 특히나 이제 뭐 TK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쪽은 지지층들이 좀 견고하다고 해도 수도권이나 이른바 스윙 보트에 사는
그 의원들은 이 지금 느끼는 부담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조경태 의원이 전 의미 있는 얘기했다고 보는 게 즉각 하야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난 찬성하겠다. 저 얘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요. 저는 조경태 의원이 어쨌든 지금 친한계라기보다는 중진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에 가깝지만 조경태 의원의 사인 하나가 굉장히 그 결과로 이어진 결과들이 많았어요. 이게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본인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하겠다고 해서 안 하겠다 해서 실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게 주는 일종의 시그널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어느 정도 당내 기류를 감안하고 한 것으로 봐서 이번 주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 모든 것에 따라서 그 하나의 이미지가 국민들에 각인되는 효과 현상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오전까지 탄핵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조경태 의원이 말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어제 만들었던 뭐 정부간정 TF에서 나왔던 안이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을 하든가 3월에 하야하고 5월에 대선하든가 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안이 곧바로 무력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마당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즉각 하야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여론으로부터 그나마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으로서 혹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평가받지 만약 지난 그 토요일처럼 또다시 보이콧을 하거나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가로막거나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요. 행여라도 사법기관이 먼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폭풍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현명한 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당 내에 어쨌든 이 향후에 당 안팎의 권력 지형을 두고서 개파 간의 신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사실은 100배 사죄를 해야 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상대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중심에 놓고서 대응책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이틀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마감했는데 2명이 네, 그렇습니다. 후보했죠. 네, 네. 권성동 의원 5선, 권성동 의원 4선의 김태호 의원. 네. 둘 다 탄핵은 일단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 그 두 사람이 각각 선출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권성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사기관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이게 지금 예측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가 그래도 두 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표결로 가지보다는 그래도 콘클라베 방식, 교양 선출 방식으로 하든 그래도 저는 추대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개파 간 갈등으로 비춰지면은 이거는 사실 탄핵 표결보다도 더 뼈아픈 겁니다. 물론 당파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게 개파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증유의 시국에 국민 집권 여당이라는 데서 우리 세력 뽑아야 된다, 너희 세력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전 정말 큰 문제라서 어쨌든 저는 합의 추대하는 방식이 좋은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습이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내부 전략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국민 눈에 비칠 겁니다. 정치는 실제 상황보다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PK에다가 조금 개파색도 옅은 분이라서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당내에서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김태호 의원, 권성동 의원이 되면 수습을 하더라도 원내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과의 어떤 연속선상, 동일선상에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김태호 의원은 그나마 조금 약간 분리해서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그 정말 탄핵 표결이라는 이 엄청난 시국을 정말 이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김태호 의원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그래도 김태호 의원 쪽으로 또 뭐 혹시라도 좀 가지는 않겠나는 조심스러워 전망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이게 지금 시간대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내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친윤 중심의 당 재구성 시나리오를 본격화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사퇴하면은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리라. 이런 점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사가 보도되는 걸 봤는데 만약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 이 사태 앞에서 여전히 그 내부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건가를 둘러싼 그런 어떤 작은 다툼에 연연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도 당내 기반이 취약해서 이러저러하게 많이 휘둘렸는데 그 당내 기반이 취약한 데 더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판단 미스랄까 이런 거 더해지면서 요 며칠 사이에 리더십을 급격하게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앞서 원내대표 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그런 당 내부의 이중 권력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이게 사태 수습의 무게가 훨씬 더 실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취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해서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겠냐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유력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다툼이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기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일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지금 이 사태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냐면요. 불이 다 탄 집에서 가재도구 몇 개 더 챙기겠다고 지금 싸움하는 형국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치가 최소한 저는 담대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걸 당리당략 따지고 유불리 따지고 여기서 개파간 이익 따지고 지금 이게 정치를 길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이 사태를 보면은 그때 왜 우리가 저렇게 행동했지? 아마 정말 그 참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하고 국민 여론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미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밑은 아주 세밀하게 뒷대 눈은 저기 먼 산을 좀 바라보면서 균형 잡힌 사고로 가야 합니다. 지금 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고 탄핵이 될 경우에는 그래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친윤계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권성동 의원이 추대해서 분위기를 가서 만일 거기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탄핵을 막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비대위 전환 요구하고 가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정당을 유지하는 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의 기준에 맞겠습니까? 지금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은 좀 뭐 성마르고 가파른 점도 있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은 언제나 보면은 민심의 거대한 뜻이 나중에 다 보면은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디테일에 몰두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멀리 보고 큰 발걸음을 디뎌야지 이렇게 자꾸 작은 데 몰입되다 보면은 소탐 대실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타개책이 될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했는데 그때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회생해서 집권도 할 수 있었던, 물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런 반전이 이루어졌지 그때 민심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면 훨씬 더 참담하게 국민의힘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못하고 또 직권을 남용하고 제3자 뇌물죄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국민들한테 총구를 들이미는 그런 내란, 쿠데타 이런 거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최순실 등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공소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이 작성이 됐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목격을 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로.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게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트라우마일 뿐이고 국민들의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혼돈이나 무질서였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정 중단의 위기를 겪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 얘기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죠. 그러면 정말 저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게 될 거고 지금 보십시오. 이번 지난 여의도 집회 때도 그렇고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은 그런 한 세대의 적이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권이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가는데 이 혼란이 조금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불안이 지속되면 저는 인파는 더 모여들 걸로 봐요. 그나마 정치가 조금 예측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공론의 장에서 보지 광장으로는 조금 참여가 덜 하겠죠. 그 기로에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완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 모두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가결 또는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여당이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22명이 가결을, 14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오는 14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자신은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욱 의원도 당에서 탄핵 찬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탄핵안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사태 수습을 둘러싼 여당의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미뤄두고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물밑으로는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는 등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일주일째, 국정 운영의 중추였던 용사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모든 현안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 국회 본회의 상황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기 체제 속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칩거에 들어가며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참모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제 수사 대비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 선임을 알아보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거론되는 전례 없는 사태에 일찌감치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엄령 파문의 진원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여당에 넘기고 수사 대비에 매진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의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추가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지난 4일 새벽 0시 40분 무렵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배후에서는 미리 준비가 이뤄진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계엄 당일까지 투입 대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발생 이후 일주일째, TV로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 군 핵심 간부들 발언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사전 준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준비 정황은 중앙선관위 시설에 투입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발견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가 있는 날 오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한 개 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어 같은 날 저녁 9시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부대원을 대기하라는 추가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천청사는 정보사 부대원이 계엄 당일 투입된 중앙선관위 건물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선 계엄 선포가 있기 이틀 전부터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이 대기했고, 계엄 당일에도 갑자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며 통신 대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진술입니다. 12월 1일 날 사령관이 휴가고 돌아와서 북한 도발에 임박한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 당일 현안 토의가 있었다고 했던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그날 오후 4시에 독대했다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40분에 장관 대기실로 와 있으라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핵심 간부들은 여전히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입 지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방첩사 요원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대법원장과 방송인까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이들을 대상으로 가동됐다는 체포조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금시설 확보 여부까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휘라인에 있던 방첩사 수사단장이 폭로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시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사령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방첩사 내부에선 여사령관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를 복사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한 방첩사 법무관들의 강한 반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선관위에 진입한 건 방첩사가 아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인사들의 체포나 선관위 진입 등 사령관의 직접 지시에도 방첩사 요원들은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난 2017년 계엄 검토 문건 사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가 해체됐던 전력이 부대원 상당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검찰 내란 수사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벌인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연결된 범죄인 만큼 내란 혐의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증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제 검찰정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주체는 확보된 자료들의 증거 능력 문제는 물론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 사법부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재판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영장 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 있고 내란을 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무게추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빠르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를 통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벌여온 수사권 대전 1차전이 판가름 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합동수사 중인 군검사가 여 사령관을 신문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인력을 투입하거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전 계엄사 부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일단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도 지금까지 군과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출석도 통보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도 조 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당일, 경찰은 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으며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군 병력이 투입됐던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배치됐던 사실도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보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겁니다. 엄정 수사를 다짐한 경찰도 셀프 수사 지적을 의식한 듯 수뇌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하루 만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발령 당시 경찰 투입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군 지휘부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뇌부 역시 검경 모두의 전방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4명은 가결을, 3명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에 경제팀 총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거시경제 금융현안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자며 이튿날 사의를 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증시가 처음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2,410선을, 코스닥은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증시 실망감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계속됐지만 소방수 역할에 나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던 국내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반등해 2,410선대로 올라섰고 코스닥도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날 급락을 만회한 셈입니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주가 반등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충격이 과했다는 판단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데 이어 또다시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게 더 누적된 상태에서 공포가 이제 더해지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국내 증시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후 3시 반 기준 1,426원대에 거래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또 대구 1도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고 서울 등 곳곳에서는 오늘보다도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 역시 예년보다는 높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초겨울 수준으로 쌀쌀한 만큼 보온에는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동해안에는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다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도로에 내린 눈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북에서는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겨울이 되고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먹으면 더 효과적이고요. 마늘을 익혀 먹을 경우 감기 예방보다는 노화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